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60원을 돌파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전망 같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단을 더 열어놔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또 계속해서 환율은 오름세 위쪽으로 방향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환율 상황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됐고 이제 표결에 들어가고요. 권한대행의 이런 그 사상초의 탄핵 이게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환율을 더 좀 자극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 좀 더 우리 정치나 현재 정국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같이 눈높이를 비교해보면 한 달간 우리 원달러 환율이 5.3%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나라 일본이나 저기 멀리 남아공, 호주 이런 데도 4% 중반대의 그 환율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강달러 현상이 좀 강화된 측면이 나타난 것이 우리나라의 그런 원화 약세에도 일조를 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여기에다가 우리 국내 고유 이슈인 탄핵 정국이 좀 장기화될 것에 대한 우려도 그 악영향을 좀 더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달러 강세의 지금 원인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외환 당국도 계속해서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좀 제대로 효과가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말과 행동이 냉정해 보면 다르다라고 평가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전후로 금융안정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그 안에 여차하면 한국은행이 1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것이 결국은 연준이 좀 매파적으로 12월 FOMC에서 돌변해서 이러다가 이게 결국은 한국은행은 완전한 비둘기파, 연준은 완전한 매파로 가서 오히려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 시장 금리차 역전이 상당히 지금 역대급으로 깊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71bp, 1.7%포인트나 우리나라가 더 낮거든요. 미국이 더 높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한국은행이 1월 달에 금리를 더 인하한다면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크리스마스 직후에 지금 이틀간 환율 약세, 그러니까 원달러 급등의 한 주요 원인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세라고 할까요? 오르는 그 속도나 흐름들을 보면 정말 상단을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는 건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른바 앞자리가 또 바뀐 1,500원이라는 그 숫자도 돌파가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이제 지금 금융당국이 말과 행동이 좀 다르다 말씀했는데, 원래 그 기세를 멈추게 하려면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은행이 오히려 지금 환율 상승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약간 열어둔 듯한 느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이거 환을 그냥 열어두고 가려나라고 좀 해석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단호하게 좀 개입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연말 지금 어제 오늘과 30일 정도까지도 계속 지금 그 시장에 외환 거래량이 줄어 있을 때, 이럴 때 좀 공격적으로 개입을 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환율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방어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시장에 피력할 필요가 분명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1,500원대를 열어둘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도 걱정인 게 이렇게 환율이 올라와 버리면 외국인 수급이 또 빠져나갈까 봐 그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 만약에 1,500원대가 단기에 또 바로 1월 초 들어가서 뚫린다면 정말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그 계엄령 선포됐었던 12월 3일 전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외국인의 이탈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다. 좀 빠져나가긴 했지만 그때하고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0.21%포인트 줄어들어서 지금 외국인 투자 비중이 어제 기준으로 32.2%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들이 월 평균 빠져나갔던 퍼센트가 약 0.6%포인트, 거기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블룸버그 기사에도 나왔었지만 한국 시장의 저평가를 언급하는 그러한 그 아시아 집중하는 외국 해외 펀드 매니저들도 이제 기사에 실리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충분히 좀 싼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외국인들이 떠나질 않는데 말씀 주신 대로 탄핵 정국이 좀 장기화된다면 추가 이탈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에는 일반적으로 강달러가 나타나면 수출주들한테 호재다 뭐 이런 공식이 통하는데 최근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환율 약세는 실물 입장에서는 특히 수출하는 데에서는 같은 값에 똑같이 팔아도 원화로 바꿀 때 훨씬 더 많이 들어오니까 호재죠.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경쟁하는 해외 제품과의 가격 단가에서도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근데 반면에 수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악재입니다. 수입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절대적인 수준도 중요하지만 환율에 결국은 속도가 더 중요한데 최근 한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약세 속도가 빠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라는 게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환율 수준도 중요하지만 좀 안정성을 되찾게 하는 것이 실물의 그 경제 주체들이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금융당국이 정말로 단호하게 좀 개입을 할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순번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컨트롤타워인 최상목 부총리가 여러 경제 현안들을 직접 잘 챙길 수 있을까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에 말이죠.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예, 뭐 당연히 그런 걱정이 지금 뭐 모든 게 다 뭔가 변화가 있으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제가 믿는 거는 우리나라 뭐 재경부나 금융당국은 상당히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잘 짜여진 조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은 위에서 그 헤드가 결국은 방향성을 어떻게 잘 잡아주냐에 따라서 조직력은 여전히 좀 살아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무도 좀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문제다. 결론적으로는 방향성을 결국은 최고 위층에서 제대로 제시해 주는 것이 관건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빨리 종식될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정치 혼란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 걱정은 또 그거죠. 뭐 초반에 나왔던 신평사들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혹시 걱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현재의 정국이 장기화된다면 정말 걱정하는 이제 국가신용등급, 신인도, 그러니까 뭐 하락, 급락, 뭐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해외 정부의 코멘트들이나 해외 투자자들이 관찰하는 포인트도 이것이 이제 조기 종식도 돼야 되는데 제대로 된 조기 종식이 돼야 된다. 결국은 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어찌 보면 한 몸으로 좀 같이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에 만족되는 조기 종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간다면 정말로 말씀 주셨던 우려도 충분히 열릴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루빨리 좀 현재의 그 정국이 빨리 조기 종식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외환 시장 상황 짚어봤는데요. 부동산 시장에도 불확실성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과 8월에 굵직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죠. 공급 확대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였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죠. 집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고민이 많아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부동산 정책 평가와 함께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나오셨고요.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김선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외환시장 저희가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오르고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더 오를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이 오르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여파가 있을까? 딱 드는 생각은 수입 물가가 비싸진다. 그럼 왠지 자재들이 들여오는 자재들 네. 비싸지게 되면 분양가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공사비와 관련된 분쟁들이나 갈등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 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 3년 사이에 약 40% 가까이가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원자재 가격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들도 지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환율이 급등하는 또 단기간에 급등하는 상황이 될 때는 아마 건설사들은 실질적으로 이 원자재 부분에 대한 조달과 그 비용 부담을 갖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도 여러 가지 공사비 갈등 등으로 해서 분양가에 이것이 전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모두 다 그렇게 조합원들이나 그다음 시공사나 또는 그것을 분양받는 일반적인 어떤 수요자들이나 모두가 다 힘겨운 그런 어떤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부동산 시장에 주는 충격파가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설상가상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요즘에 예측이 참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시각각 그런 정치 상황들이 변하고 있거든요. 이건 결국 우리 경기 입장에서 보면 경기가 침체로 가는 지금 방향으로 계속 지금 몰아가고 있단 말이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집값과의 상관관계는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주택 소비와 관련된 또 뭐 구매와 관련된 수요들이 위축되기 때문에 네.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시장 가격에 뭐 하락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다만 이제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정적인 시장이 아니라 굉장히 동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인구의 변화도 있고 뭐 사람들이 있어 소비 패턴의 변화라는 것도 결국은 소득의 많은 증가는 아니지만 적은 증가도 질적인 양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서 서로 간에 이제 경합하는 구도 속에서 시장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뭐 무조건 뭐 시장의 어떤 침체와 가격 뭐 하락에 대한 부분을 점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수요 상황과 공급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또 뭐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 불안과 관련된 부분도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시장 불안 요인이죠. 이제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이번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급 확대 정책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곳에 주택 공급이 적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한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어느 정도 공급이 뭐 중장기 이후에 공급이 이루어져서 가격 안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전국 불안에 따라서 그런 공급 확대 정책이 실현이 안 된다 그러면 뭐 3, 4년 뒤에 다음 정부가 받아야 되는 시장의 모습은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불안한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 적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한 방향을 하여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방향성이 오히려 뚜렷한 게 불확실성을 좀 줄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까 경기 측면에서 말씀 주셨지만 금리 측면에서 보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고 뭐 B컷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에는 호재라고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금리 떨어뜨리니까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막 복잡한 함수들이 거기에 작용을 하니까 더 예측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 시장이라는 것은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경제적 상황, 그다음 거기에서도 이제 금리, 환율, 뭐 공급 수요 다 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저한테 질문 들어온 건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네. 공급이나 수요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받으면
공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PF 대출과 관련해서 금리 부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면서 원자재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리 하락은 공급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수요자 측면에서는 지금 스트레스 DSR3를 내년 7월에 시행을 하면서 그 DSR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DSR이 되게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DSR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리보다 총 대출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스트레스 DSR3를 시행을 하더라도 네. 총 대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월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 DSR2 시행하고 나서 총 그 저소득층들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내 실수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대출액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했잖아요. 그리고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도 수요를 되게 억제하는 금리를 인상시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로 인해서 수요가 억제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실수요자들에게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금리 네.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부동산 정책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방점을 어디에 찍었냐?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고 하반기는 우리 뭐 여러 번 토론했지만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같은 결 같기도 하고 전혀 다른 결 같기도 하고 방향이 어쨌든 전환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방향 전환 말이죠. 방향 전환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 게요. 지금 분명히 이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작년에 올해 9월 달에 2단계를 시행하면서 대출 시장에 그동안 정책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있었던 그런 효과들이 상당수 걷어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들은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어떤 기회 자체가 좀 차단되거나 좀 장벽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수요가 억제되는 동시에 사실 정부도 나름대로 공급은 여러 가지 88 대책 등을 비롯해서 1월 달과 8월 달에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부분이 기존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번 달 12월 달에 12일 날 주택 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앞으로 2025년에 25만 7천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국토부가 밝힌 바가 있고요. 네. 또 23일에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으로 해서 현재 지금 공사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분양가가 급등하는 그런 요인들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시켜 줌으로써 민간 건설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굉장히 주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나름대로 출범할 때의 공급 부분에 대한 확충 방안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들의 실질적인 효과를 사실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연관성 속에서 지금 제대로 효과가 못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또 분명히 기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과도한 수요가 사실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를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정책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지금 공급 쪽의 상황들이 여의치 않고 또 특히 민간 건설자들의 어떤 건설자들이 실질적으로 공급 부분에 대한 주체적인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쪽들도 지금 굉장히 동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시켜주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자체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 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전환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좀 마음 아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확연히 꺾였지 않습니까? 오늘 네네, 그렇죠. 최근 수치들이 과도하게 꺾였죠. 과도하게 네. 과도하게 꺾는구나. 그러면 뭐 소위 상반기 때 혹은 여름까지 보여줬던 과열된 주택 매수 심리 이런 수요들은 훅 꺾였다. 그럼 집값은 그에 따라서 어쨌든 움직일 거 아닙니까? 최근에 뭐 호가도 많이 내려갔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지금 시장 글쎄요, 저는 분위기를 진단하신다면 올해 있어가지고 상반기에 뭐 공급 확대 정책이나 규제 완화와 관련된 그런 그 영향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24년 들어서 그 이전에 좀 하락세로 접어들었던 부분들이 다시 또 반등하는 그런 구도로 바뀌긴 했죠.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의 그런 시장 상황의 변화라고 따지면 예년 수준의 거래량도 못 쫓아가는 상황이었었고 네. 가격 상승에 대한 구도도
뭐 전국치를 최근에 10월에 나온 실거래가 지수를 가지고 보면 작년 말 대비해서 전국이 한 2% 수준이니까 사실은 뭐 물가 상승률보다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서 한 8%, 뭐 경기도는 아마 3%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방은 마이너스고. 그래서 과연 시장의 불안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냐 네. 지금 되돌아보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공급 확대라는 어떤 정책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의 가격 상승이라는 기제를 밑거름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 상승 없이 공급 확대는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조건이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느낌이 들고 가계부채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한번 관련된 뭐 세미나를 하는데 뭐 좌장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그런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네. 아니 뭐 2010년도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일 때도 그렇게 난리를 부렸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럼 지금 상황이 지금 위험한 거냐라고 따지면 그것도 잘 모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100% 100% 넘었는데요? 100%가 좀 안 되죠. 다시 좀 떨어져서 넘었다가 최근에. 좀 다시 떨어졌나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공식적인 GDP 통계나 이런 것들이 지하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하 경제 규모 아마 뭐 추정치마다 틀리지만 한 20-30%를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력과 관련된 부분을 저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갖는 현실적인 의미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공식적인 자산의 전달과 관련된 과정들이 부채 상환에 대한 뭐 특히 담보대출 상환에 관련된 부분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생각보다는 좀 더 높여주는 구도가 잔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계부채가 갖는 어떤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답은 없죠. 그게 어디서 숨겨진 정보들이니까. 그래서 과연 그렇게 과도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했었느냐라고 따지면 저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그 방식이라는 게 공식적인 뭐 금리를 인상하는 구도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원장의 말에 따라서 은행에서 해줘야 될 것도 안 해주고 완전히 철벽을 치면서 대출을 막는 구도로 갔으니까 네. 사실은 그렇게 합리적인 그런 구도의 어떤 대출 억제에 대한 모습은 아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구도 속에서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거래량도 급감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최근에 어떤 전국 불안과 관련된 부분과 연계에 돼서 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뭐 복잡한 그런 생각들과 갈등들이 좀뭐 시작이 되고 좀 해결이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과한 규제였다.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보셨는데 김선일 교수님. 이제 전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거를 좀 줄이도록,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보면은 이제 8월에 9조 6천억 원 정도가 증가했고 지금 그 대출 규제 들어가면 지금 1조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서 상당히 많이 줄였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게 이제 대출을 옥죄더라도 실질 수요자들, 저소득층자들이 실질적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은 좀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대출 규제를 옥죄하면 실질적인 타격을 입는 거는 실수요자들이거든요. 사실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대출 없이도 요지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게 뭐 디딤돌 대출도 옥죄고 이러면서 실수요자들 또 소득이 적은 자산이 적은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박탈된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제2금융권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면서 이게 이제 금리가 조금이라도 좀 불안하게 상승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일로 진행이 됐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이제 대출 규제 정책을 펼치더라도 정말 실질적인 주택을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길을 좀 열어주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공급 측면 한번 따져볼까요? 내년도 수도권 입주 물량 28% 줄어들고 분양 물량도 30% 넘게 감소할 것이다. 이게 공급 절벽이라고 하면 이제 공급이
확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문제들을 말하는 건데 네. 심각한 상황입니까? 공급절벽.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대부분 우리가 공급을 이야기할 때 기준점을 잡는 게 좀 서울 지역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의 경우에는 지금 수치상으로 부동산 1사의 발표에 의하면은 16% 즉 입주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6년도가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감소 정도가 아니라 급감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여파 자체가 내년에 사실은 좀 앞당겨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가 이야기했던 그동안의 공급을 이야기할 때 참 우리가 많이 착시 효과를 갖는 건 정부는 항상 인허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 기준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인허가에 따른 어떤 그 결과치는 결국은 뭐 한 5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 뒤에 나타나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에 물량들을 관심 있는 부분은 체감할 수 있고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입주 물량, 준공 물량이라고 이제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나오는 물량과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물량하고 굉장히 갭이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쪽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경기도 즉 수도권의 경우에는 물량 자체가 내년의 경우에도 약 30%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파는 서울뿐만 아니라 사실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 변동 상황이 전체적인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 즉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관심을 항상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결과치로서 지금 대출 억제도 하고 지금 정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갖춘 사람들조차 사실은 신규 분양에 있어서 분양가가 너무나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큰 충격 요인으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는 단순히 수급 상황의 균형뿐만 아니라 이 분양가 부분이 한 해에 지금 한 30%, 40%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분양가 부분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지금 조정하지 않으면은 지금 수요와 공급에 또 신경을 많이 쓰고 한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또 상당히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 21세기 최악의 공급절벽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 이 정도인 건가? 체감적으로 말이죠. 김선주 교수님께 먼저 듣게요. 이거는 네. 예,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예년 대비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26년부터 급감하기 때문에 지금 24년 분양시장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막 483대 1, 뭐 방배동 같은 경우 이런 거를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거는 결국은 지금은 이제 여기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그다음에 뭐 금리가 높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관망하고 이렇지만 만약에 이제 금리가 조금 더 내년부터 이제 B컷으로 좀 조정되고 한다면 이제 26년, 27년 계속해서 이제 그 입주 물량들이 되게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내년 되면은 금리 인하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공급 물량이 되게 축소돼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청훈 교수님, 지방은 안 그렇잖아요. 지방은 사실 미분양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악성 미분양, 준공 미분양도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고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금 주택 공급이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심해진다라고 하면 시장이 점점 더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 이런 식으로 더 양극화되고 이원화될 수 있겠다. 구조상으로 보면요. 그래서 뭐 수요여행과 관련되면 초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방에서의 어떤 인구 축소에 대한 영향이 먼저 발생을 하니까 네. 어쨌든 수요여행이 굉장히 위축되는 구도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시장에 있어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한동안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해소가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뭐 미분양 물량이 특히 중공업 미분양 물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방의 경우에는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좀 조정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 뭐 가격에 대한 부분도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오른다라기보다는 수급의 문제로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반면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양극화란 표현으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서울과 또 경기도의 또 체감되는 온도가 틀리니까 네. 이제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그것도 공급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는 공급이군요, 결국. 네. 경기도는 결국은 그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뭐 한 시점에 있어서는 30만 호 이상씩 막 공급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한 10년간 이전 시장 기간 동안 유지가 되면서 그 이전에 막 10만 호씩 막 공급하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시기에는 8만 호씩 공급되는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예년 물량이 뭐 줄어들고 이러다가 4만 호가 예년 물량으로 이제 변했었는데 요즘 보게 되면 그것도 줄어가지고 2만 호, 3만 호로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비아파트 연립 다세대나 단독 다가가 더 많이 지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양극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뭐 규제와 관련된 정책적인 선택들이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균형을 만들지 못하고 만들어낸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상황이 양극화라는 표현의 시장을 만들어낸 거라서 사실 답은 공급에 대한 균형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뭐 규제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재건축과 관련된 여러 규제들이 또 많이 풀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안전진단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니까 내년부터 그러면 재건축이 좀 활발하게 네. 될까? 순풍이 트일까 공급에? 사실은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재건축 그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게 결국은 가장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시기죠. 그래서 안전진단을 거쳐서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정비 구역 지정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안전진단이 그 동안에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굉장히 어떤 전체적인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첫 단계, 첫 관문이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완화시켜주게 되면은 그동안 밀려있던 어떤 재건축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달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뒤의 과정들이 더 험난한 관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건축 현장들은 서울 시내 지금 기존에 진행되던 현장들조차도 공사비 여러 가지 분쟁이나 갈등 등으로 해서 멈춰져 있는 현장들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도권에서 대응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언론 등을 통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좀 거기에 즉각적이고도 뭔가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겨우 한다는 게 그 갈등이 났을 때 그 부분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그 부분의 공사비 검증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현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최소한 빨라야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저는 실질적으로 현재의 어떤 그런 재건축의 안전진단 그 절차를 조금 완화시켜 준다는 것 자체가 재건축 시장에 주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급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실제 정말 그런 식으로 공급이 많이 부족할까? 그리고 주택 가격이 최근에 어떤 기존 주택의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어제죠. 한국부동산원의 이번 주 발표를 보게 되면은 0.0% 혹은 0.01% 정도 이게 아주 그냥 지금 보합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신규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때 그 효과는 그 전에 어떤 의미로 나타나느냐. 전세 시장의 여러 가지 움직임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전세 시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에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한 70주 가까이 계속해서 상승해 왔던 그런 부분들. 최근에 와서는 그 전세 시장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되니까 월세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월세 시장이 좀 또 갑작스럽게 큰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신규 분양 자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전세 시장에 전세 매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해서 이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나 정책 당국에서는 이 부분들을 충분히 어떤 제도적으로 뭐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가릴 현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 모두 다 대선 후보로 나오셨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표 후보 시절에는 250만 원을 이야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당시 후보는 320만 원까지 그 공급을 하겠다고 언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들은 현재 상태, 시간이 거의 2, 3년 지난 상태에서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는 점은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공급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 중에 또 상징적인 게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도지구 선정을 해서 이제 먼저 추진하는 곳이 이번에 발표가 됐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님,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지금 이 스케줄을 내걸고 얼마 전에 기존 계획대로 하겠다라고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글쎄요, 뭐 일기 신도시 재건축도 결국 재건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건축이죠.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그런 단어가 갖는 의미는 주민들, 조합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들에 대한 요인들을 일기 신도시 재건축도 서울시 내에서 벌어지는 재건축과 결국은 같은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 특별하게 정부의 지원이 있어서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가다 보면 일반적인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갈등 요인들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예정된 그런 수순으로 재건축 일기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진행되기가 더 힘들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재건축 단지별로 진행이 되는 건 그나마 결국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규모를 키우면 갈등이 심해져서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선택되는 거는 뭐냐면 줄이는 거거든요. 구역들을, 사이즈를. 그래서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근데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맹점은 뭐냐면 통합 재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단지 몇 개를 합쳐서 같이 가게 만든다는 건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부분은 누가 얼마를 더 내, 뭘 부담을 해, 이건 왜 안 줘, 뭐 이런 식의 갈등 구도가 생각보다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커질 수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장밋빛으로 보지 않고요. 네. 어쨌든 일반적인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을 넘어서야지 일기 신도시 재건축도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그러면 김 교수님 분담금 계산 같은 거 이제 실제로 나오게 되면 지금 주민 동의율은 되게 높잖아요. 선도지구 네. 90% 이상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분담금 계산되고 실제 추진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갈등들이 빚어지면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이거죠.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이제 이 스케줄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그걸 이제 36,000 가구를 확신할 수는 없고 일단 이제 먼저 이주단지를 국토부에서 마련을 한다고 했다가 최근 발표에서는 시장 시장에 자리를 맡긴다. 맡기는 걸 기본적으로 했죠. 기본적으로 하고 한 7,700 가구 정도를 이제 유유부지에 공공민간에서 건설해서 그쪽으로 일단 급한 거는 이주시키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주 대책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제초안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 폐지될 가능성이 되게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한 서울 같은 경우에 한 1억 6천 정도 제초안으로 인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계산이 나왔는데 분당 같은 경우 거의 서울 수준으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제초안 부담해야 되고 그다음 공공기업 부분 이런 거 다 계산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공사비가 조합이 원하는 공사비에 들어올 시공사가 있어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 최근에도 서울에서 이제 재건축하려고 조합에서 공사비 뭐 평당 6천 이렇게 해서 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사비에 대한 시공사와 조합과의 그 합의,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들, 제초안이나 공공기업 고려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이 계산이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이사 가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그 내 생활 근거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자산의 가치가 증가해야 재건축에 동의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경제 상황들도 뭐
앞서 얘기했듯이 환율도 올라서 공사비 상승 예측이 되고 금리가 그걸 상쇄할 만큼 내려갈지도 의문이지만 이런 공사비 상승의 문제로 시공사가 적절한 시공사가 들어올지도 또 지금 건설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확장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부에서. 그냥 기존의 사업 유지하면서 관망하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과연 뛰어들 수 있는 건설사들이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쉽게 이게 이제 27년의 착공 이게 모든 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27년의 착공이 가능한데 지금부터 이제 조정을 해 들어가야 되는 거고 2주지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27년 착공은 좀 다소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예, 듭니다. 저도 대부분의 교수님 말씀에 저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을 할 때 이제 사실은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했죠. 근데 그 부분을 보고 주민들이 이렇게 단합해서 뭐 95%, 100%에 가까울 정도로 해서 동의율을 보여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 자체의 속도감 있게 갈 거다. 그리고 정부에서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과감한 메리트를 이제 부여하니까 청리 의미가 클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좀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번에 선도지구에 지정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일기 신도시라 하더라도 재건축의 사업의 속도를 확보하기가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기부 체납 부분들을 많이 양보하고서라도 일단 동의를 해서 우선 선도지구에 지정되자는 쪽에 너무 이제 꽂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이번에 선도지구가 지정되고 난 뒤에 사업성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른 어떤 계산서가 날라오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어떤 견적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현재 나오는 이야기가 뭐 아까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추가 분담금, 요즘 서울에도 재건축 단지마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그런 게 많죠.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예상되는 것 이상으로 추가 분담해야 될 금액이 가구당 지금 현재 나온 이야기가 3억 5천 정도에서 가구당 5억 정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여러 가지 오늘 뭐 환율이 올라가고 등등 해서 공사비가 더 올라갈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상당수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고 섣불리 재건축을 했다가 있는 집마저 날리면서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되는 황당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조금씩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가 지금 25년에 특별 정비구역 지정하고 관리처분 계획을 거쳐서 30년에 입주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미래의 청사진일 뿐이지 미래의 청사진 자체가 현실과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이창민 교수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잠깐만 언급하고 좀 지나가서 전월세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오히려 집값은 좀 주춤한데 전월세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내년 어떨 거라고 보세요? 어쨌든 가장 그 수급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전월세 가격이죠. 그런 면에서 공급 그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그동안 뭐 전월세가 이제 반영을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공급 위축에 대한 부분들이 뭐 내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에 대한 뭐 급감에 대해서 수도권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뭐 서울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파트는. 근데 아파트의 어떤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소형 아파트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뭐 그 국토부에서 공동주택의 물량은 뭐 4만 호 이상 늘어난다고 사실은 얘기하지만 네. 다세대 가구를 포함한 공급 물량은 과거에 8만 호까지를 찍는 게 기본적인 예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전반적인 주택에 있어서의 그 입주 물량은 아파트를 포함해서 다른 유형까지 비아파트까지 네. 좀 급감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안 요인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 부동산 시장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금리 방향이 불투명하고요. 또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내년도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흔들리지 않아야 될 원칙과 행동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죠.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칩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